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가 사실상 개막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대권 주자 빅3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 광주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 강화 그리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대권 선언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대권 선언이라고 하는데 대권 선언이면 대권 선언이지 사실상은 또 뭡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국에. 그런 것보다는 아마 그동안 이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자맹이 좀 길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개헌이라는 의제가 사실 대통령 의제잖아요. 그 의제를 자기가 말한 이제 기본권 문제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면서 선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실상 대권 선언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대권 나오시겠다라고 한 거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뭐 작년 대선 때부터 그랬고. 다만 그 첫 번째 이슈 잡기의 의미는 있어요.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텐데 개헌도 또 하나의 이슈거든요. 예. 그 이슈고 뭐 불평등의 모도 잡는 과제니까 그렇 치더라도 이 기본권 문제를 이제 걸으셨어요. 이 자기가 기본권을 가지고 개헌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슈 잡기를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이슈를 보통 선거에서 잡을 때는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많이 나오겠다라는 신호탄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대선 활동은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 교수님은 이번 광주 선언으로 불리는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이슈화를 생각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핵심이 빠진 이슈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슈화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개헌론은 마지막 카드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이슈들을 블랙홀 같이 빨아들이는 그런 요소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권력 구조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뭐 내각제를 할 거냐, 대통령제를 유지할 거냐, 대통령제도 뭐 이원 집정제로 할 거냐, 그냥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그 모든 이슈를 끌어당기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본권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꼭 지금 아니어도 되는 이슈예요. 그런데 대선 앞두고 이걸 대선 주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만약에 어떤 다른 주자가 그래 개헌하자 그러나 나는 이번에 이렇게 정치가 계속 후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천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고삐를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본인의 생각이 지금 굉장히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전면 돌파를 해야지 이렇게 앞으로는 개헌을 하면서 뒤로는 핵심적인 걸 빼먹고 가는 게 과연 옳은 전략인지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그 과거의 발언을 사과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도 참 안타깝죠. 사실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재명 지사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건 명분 실리를 다 놓치는 거거든요. 어차피 사면 논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선구자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실을 자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극성 그쪽에서 공격을 한다고 이걸 피해 나가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잃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또한 그 대선에서 지금 항상 1년 앞두고 하는 거는 개헌하고 사면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무수히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이슈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이슈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 나가고 결국 무력화시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건지라고 예.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동안에 약간 멀어졌던 걸 고착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한 교수께서는 시점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특별연설을 계기로 다시 한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지난 1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주체는 촛불을 든 국민이에요. 이분들의 공감대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면 반대가 한 30% 정도 내려가기 전까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 두 전직 대통령이 뭐 납작엎드려 사죄하라 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저 전두환처럼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두환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인정 없는 사면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 사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분명히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 기억이 있고 그 덕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급전직하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심으로써 이걸 정리해 보시려고 한 건데 글쎄요. 그 이낙연 대표 사과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 경선에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꺾어지면 그걸 다시 들고 나오는 게 오히려 그거를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과 안 하시는 것보다 낫겠죠.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셨겠죠. 뭐 안 하시면 낫겠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부분보다는 예. 좀 그 지지자와 국민의 그 코드에 맞추는 그런 것을 아마 이낙연 대표는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요 일찌감치 나흘간의 전북 순회 일정을 마무리 짓고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은 다 호남 지역을 방문하는 모양새네요. 예, 지금 그 호남 5.18 그 재단에서 예.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호남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단초들이 맹아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일정 정도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가 좀 발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는 뭐 거시적인 문제고 전략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밭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표를 많이 받는 건 당연해요. 그걸 노력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호남에 갔다고 해서 표를 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자고 하면 기존에는 영남 후보 호남 몰표의 성공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럼 호남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자기 표가 유효하게 쓰였을 때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표를 가져올 수는 없는 사람이 필패의 그 구도에서 호남에서 표를 달라고 하면은 호남 사람들이 과연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자기가 호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다른 데 가서 표를 좀 가져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지 호남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보통의 전략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굉장히 다급한 면도 있겠지만 이게 경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럴수록 좀 길게 보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득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예. 이런 전략적인 의미에서 한 교수님 혹시 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지? 정세균 총리님이 김 교수님을 전략적으로 모셔가야 되지 않는가 뭐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는데 3등이죠. 3등이고 이제 5% 미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세균 총리는 뭐 본인도 그런 얘기들 하지만 이게 미실현 우량주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워낙 경제된 이미지도 있으시고 성품도 온유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분에 대한 가능성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등이 돼야 됩니다. 2등이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언더독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도전자를 응원하는.
근데 그 2등이 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 정세균 총리에게는 호남의 지지를 끌어와서 이낙연 전 대표님을 3위를 밀어내는 것밖에 방법이 잘 안 보여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문두보 정치 잘하시는 분이니까 호남 쪽에서 우선 교두보를 확보해서 5%를 넘어보자. 예. 뭐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분이 불평등 이런 문제 시대과제 얘기하는데 결국 이 시대과제는 다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알거든요. 그럼 이 불평등의 시대과제를 제시를 했으면 불평등 때문에 한국의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인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본 원인이 뭐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기자 같은 뭐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성장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다만 호남으로 가는 전략은 언더독 전략으로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역시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호남 민심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방문으로 인한 호남 민심이 좀 어디로 향할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굉장히 똑똑한 그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적합한 게 지금 이재명 지사죠.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영남 후보의 호남 몰표라고 하는 건 성공 방정식이거든요. 그런데 영남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전체 지지도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남 입장에서는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은 그걸 생색을 낼 수 있으면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당선시켰고, 그런데 호남이 아주 1위 후보가 안 나오는 이상은 그건 변수가 아니죠. 이미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그걸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현명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브랜드가 되고 있는 지금 보편적 복지, 국민 뭐였죠? 기본소득. 이건 돼버렸어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자기 아젠다를 성공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얘기할 때마다 이재명 지사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무기도 가지고 있고 지지도도 가지고 있고 전략도 지금 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선 때까지는 주정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내일부터 이어질 호남 행보를 비롯해서 두 분이 공감하시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선은 이제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를 선점하는 자가 대선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그게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야. 주도하는 의제거든요. 그 주도하는 의제를 확고하게 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고 또 이제 좀 높이 날고 있는 거죠. 다만 호남을 이제 평가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호남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호남만으로 대통령은 될 수 없다. 이걸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은 전통적으로 1위가 되는 후보에 대한 전략적 지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여론조사를 쭉 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2040이라고 해야 되나? 호남의 2040이 다른 지역의 2040과 동조화되는 현상입니다. 이분들은 지역감주의가 상당히 좀 약화된 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을 좀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호남인이거나 호남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 좀 올드하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두 전직 총리께서 어떻게 깨느냐. 나 올드하지 않다. 나 호남의 새로운 이걸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호남이 이재명 지사에게 거의 45에서 50 정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두 분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난 두 분께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호남 자꾸 찾을 거예요. 호남이 필요하거든요. 예. 민정 후보가 되려면 호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잠시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1호 수사 대상으로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공수처가 1호 대상으로 네. 삼았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자다가 봉창을 두드릴 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더 핵심으로 1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공수처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정치의 핵심보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 외곽에 있는 그런 거를 1호로 선택을 했을 거다. 굉장히 고심 끝에 선택했을 거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에스코트 수사 때문에 존폐에 대한 계속 그 공격이 있는 거고 여당에서는 또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 또 왜 그 원래 그 취지에 안 맞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치 그 체제 속에서도 구성 속에서도 계속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위헌 논란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검찰과 공수처 간에 그 계속 분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사권 문제나 그러니까 수사를 내려보내는데 왜 기소를 우리가 수사하는 주체가 기소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계속 잡음이 나요. 그리고 아직도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가 계속 안착이 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틀림없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은 공수처장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원칙에 충실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도 조직과 공수처장의 이렇게 평가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밝은 미래 그거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대선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처음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이 자맹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좀 등판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과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 12월 지표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고요. 또 이제 3, 4월 보궐선거 국면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이 앞섰고 이렇습니다. 대선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고 뭐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의사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이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하려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등장하기에 굉장히 좀 복잡해요. 우선 야권의 종주죠. 지금 현재 종주죠. 뭐 두드려 맞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권이 어디로 갈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예. 현재 모르죠. 그리고 당권 후에 어떤 제도가 나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같은 외곽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할지 뭐 외곽의 세력을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본인이 움직였다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팔다리가 찢어지는 거고 양쪽에서 분란이 나도 좀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최소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내부 캠프에서도 기본 전략 합류할 것이냐, 뭐 외곽에서 포위해서 국민의힘을 접수하실 것이냐, 가다가 끝에 단일하게 이 정도의 기본 전략 정도는 좀 만들어야 나올 겁니다. 그러려면 6월 중순, 6월 말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급히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한두 개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대선 어떻게 치러요? 못 치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국민의힘은 당권을 누가 잡느냐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권 경쟁 구도에서 많이 내세우는 게 윤석열 마케팅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만큼 좀 내부에 인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예. 사실 이번 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대선 후보를 잘 만들어가지고 대선을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당 대표로서 가지고 꽂힌 시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예. 총선은 뭐 이렇게 공천을 하는 게 꽃이라고 하면 대선 때는 후보를 잘 만들어가지고 대선 승리를 해서 정권을 가져온다는 정당의 본연의 목적을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하는데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 경선에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보수 진영의 가장 1등 후보인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윤석열에 매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요.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그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담았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데 경쟁 구도가 있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다른 데 둥지를 틀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둥지를 튼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왜 들어오겠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하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대권 주자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드냐. 경쟁이 없이 어떻게 흥행이 됩니까? 윤석열 총장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게임이 끝나요? 아니잖아요. 먼저 여당에서 게임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붐을 일으켜야지 마지막에 승부를 보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 한 명 들어가지고 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내부에 주자가 없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다행히 또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했을 때 자강론 얘기했고 일부 대표 주자도 자강론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예. 균형을 계속 잡아야 한다는 거죠. 윤석열도 데려오고 자강도 하고 안철수도 들어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풀에서 용광로처럼 녹으면서 이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대표 후보가 나왔을 때 필승의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천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당권 경쟁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주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짠해요. 정권 초반에는 윤석열 수사팀장 칼끝이 올까봐 쩔쩔매고 이제는 또 윤석열을 어떻게 모셔오려고 쩔쩔매고 제1야당은 그러면 안 된다. 공당은 자기의 힘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좀 짠했어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